자, 오늘은 하나 긴 이야기를 해볼까 하오. 들으시는 분들 마음 좀 넉넉히 비워두고 오셨는지 모르겠소만 이 이야기는 한 번 들으면 가슴에 돌멩이가 하나가 얹히는 그런 이야기요. 그래도 끝까지 들으시면 그 돌멩이가 따뜻해지는 순간이 있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고 앉아 계시구려. 그러면 시작하겠소. 눈이 내렸다 하오. 연탄재가 쌓인 골목.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겨우 제 몫을 하던 그 새벽이었어. 흑백 필름 같던 그 시간 속에 한 사내의 욕설이 얼음장을 깨듯 골목을 갈랐어. 뒤져버려라 이 새끼야! 네 애미 잡아먹은 놈아! 아이의 이름은 윤재호. 7살이었어. 엄마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아이에게 아비는 매일 밤 엄마를 죽인 놈이라고 불렀어. 아이는 울진 않았어. 울면 더 맞는다는 걸 5살 무렵부터 배웠기 때문이요. 아이의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어.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낡은 단추 하나.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둥글고 차가운 그것을 아이는 꼭 쥐었어. 이 세상에 자기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때 사람은 가끔 아주 작은 것에 매달린다 하지 않았어. 아이는 그 단추를 쥐고 눈을 감았어. 의식이 멀어지는 그 찰나. 그 아이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 그때 낡은 1톤 트럭에 헤드라이트가 골목 어귀로 밀려 들어왔어. 그날 그 골목에 트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어. 20대 후반의 강대수라는 사내가 트럭에서 내려 아이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 아이의 얼굴에서 피를 손등으로 닦아냈어. 야 임마, 야 눈 떠봐. 버텨라 임마. 아저씨가 살려줄게. 숨만 쉬어라. 아이의 손이 힘없이 풀렸어. 쥐고 있던 단추가 눈 위로 또로록 굴러떨어졌어. 강대수가 그것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어. 강대수는 그 단추를 왜 주었는지 그때는 자기도 몰랐어. 아이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것이라는 사실 말고는 아무런 이유도 없었어. 그는 그것을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넣었고 그리고 아이를 담요로 둘둘 말아 트럭 조수석에 눕혔어. 트럭이 눈길을 미끄러지듯 병원 쪽으로 사라졌어. 그리고 28년이 흘렀어. 글쎄 28년이요. 사람이 늙기에 충분하고 은혜를 잊기에도 충분한 세월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 세월이 은혜를 잊게 한 게 아니라 은혜를 칼로 만들었어. 어째서 그랬냐고? 그건 천천히 풀어야 하오. 강성목재 본사 사장실. 50대 후반의 강대수가 회장 직함의 명패 뒤에 앉아 있었어. 손에는 회계감사 중간 보고서 한 권.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이 눈에 띄게 떨렸어. 영업부장 윤재호, 차명계좌 조성 관여 의혹. 강대수는 그 문장을 3번 다시 읽었어. 3번이 아니라 10번을 읽어도 그 글자들은 도무지 제자리를 찾지 못했어. 재호 이놈이 정말로 우리 회사를 먹으려는 거냐? 내가 주워다 키운 그 손으로. 그는 무심코 한 손을 가슴 안쪽 양복 안주머니로 가져갔어. 손끝에 단단하고 둥근 것이 잡혔어. 30년 전 그 단추가 아직 거기에 있었어. 사람은 늙을수록 버리지 못하는 것이 많아진다오. 그 중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소. 강대수에게 그 단추가 그러했소. 강성목재는 서울 외곽 산업단지에 자리 잡은 중견 목재회사였어. 직원은 80명 남짓. 공장 마당에 쌓인 원목 더미에서는 아침마다 비온 숲 같은 냄새가 났고 겨울에도 송진 향이 코끝을 찌르는 그런 곳이었어. 회사를 세운 강대수는
업계에서 주먹 대신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불렀어. 계약서 한 줄을 넣고 새벽 3시까지 거래처 사장과 마주 앉던 사람이었고 지지 못할 약속은 차라리 파혼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어. 한번 믿은 사람에게는 30년도 간다는 사람이었어. 35년이었어. 이 회사의 나이가 그만큼이었어. 그 세월 동안 강대수가 잃은 것도 많았고 진 것도 많았지만 그가 가장스럽게 여긴 것은 건물도 매출도 아니었어. 그가 손수 길러낸 한산의 영업부장 윤재호였어. 자, 이 윤재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 들어보시게. 오전 7시 40분 구내식당 주방 문이 열리고 달그락거렸어. 윤재호는 단정한 양복에 다른 구두를 신고 있었어. 그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세요. 된장국 냄새가 벌써 여기까지 나네요. 아유, 본부장님도 참 아침부터 또 뭘 또 허리를 숙이고 그래요? 아유, 어머니가 제 어머니 같으셔서요. 식당을 나오는 재호의 뒤로 직원들이 커피를 들고 걸어가며 수건댔어. 본부장님이 오늘도 또 제일 먼저 오셨대. 회장님 오시기 전에 항상 먼저 와 계시지. 저분은 뭐 회사에서 사는 사람이야. 윤재호의 하루는 늘 공장 마당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시작했어. 목재의 곁을 손바닥으로 쓸어보고 야간 당직자의 이름을 부르며 밤새 별일 없었는지를 물었어. 그가 부르는 이름 앞에는 반드시 직급이 아니라 선배 혹은 형님이 붙었어. 본부장실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어. 재호가 수화기를 들었어. 예, 강성목재 윤재호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자재건 말입니다. 2천만 원 손해가 우리 쪽에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아유, 사장님, 우선 숨 한번 고르시고요. 우리 쪽 납기 지연이면 우리 책임이 맞습니다. 반올림 없이 2천만 원 오늘 오후 안에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강성목재가 약속한 건 강성목재가 지킵니다. 그게 35년 한 회사의 품위입니다. 전화가 끊겼어. 재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보았어. 3분이었어. 3분 만에 재호는 분쟁 한 건을 접었어. 사람들은 그가 말이 빠른 사람이라 오해했지만 사실 그는 말이 느린 사람이었어. 다만 말하기 전에 이미 계산이 끝나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배신을 했다고. 이 이야기가 그래서 아프단 말이요. 저녁 7시 한정식집 별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둥근 상이 하나 놓여 있었어. 강대수, 한경숙, 강수아 그리고 처음 보는 사내 하나가 앉아 있었어. 그날은 강대수의 외동딸 강수아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 수아는 32살이었고 아버지가 평생 일군 이 목재 회사의 유일한 상속자였어. 아빠, 이 사람이 제가 말했던 민태성 씨예요. 같이 공부했고 이번에 저랑 같이 한국 들어왔어요. 민태성, 35살, 값비싼 양복, 손목에 얇은 시계. 그가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 그러나 그의 눈은 이미 방안을 훑고 있었어.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태성이라고 합니다. 그가 들고 온 와인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 라벨이 슬쩍 돌려졌어. 제가 이 와인을 좀 좋아해서 한 병에 80만 원 정도 하는데 오늘 같은 날 아니면 또 언제 열겠습니까? 이 사람아, 아버님 앞에서 가격을 왜 대나? 맘만 좋으면 되지. 에이, 첫인사에 와인값을 내는 사회라. 글쎄, 이 김삿갓이 살아온 세월에 그런 사회를 본 적이 없다고는 못하겠소만 본 적이 있어도 끝이 좋았던 적은 없었소. 그때 재우가 늦게 도착했어. 단정하지만 낡은 구두, 오래된 가죽시계. 재우 오빠 왔어?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재호라고 합니다. 민태성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
재호가 손을 내밀었어.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어. 민태성의 악수는 이상하게 짧았어. 힘도 없었어. 마치 오래 잡기 싫다는 듯이. 악수라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말하오. 얼마나 세게 쥐느냐, 얼마나 오래 잡느냐, 눈을 어디로 두느냐. 재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말없이 손을 거두었어. 민태성의 시선이 재호의 손목에 잠시 머물렀어. 다른 가죽끈, 숫자판이 누렇게 변한 오래된 시계. 본부장님은 고졸이신가요? 요즘엔 드문 경우라 궁금해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 강대수의 젓가락이 허공에 멈추었어. 한경숙의 눈이 가늘어졌어. 네, 예, 고졸입니다. 18살부터 여기서 일했으니까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요즘엔 학력 없이 임원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서요. 태성 씨. 아니, 칭찬이야, 나는. 아이고, 칭찬이라는 단어에는 가끔 가시가 숨어 있어. 그 가시가 너무 작아서 찔린 사람조차 처음엔 아픈 줄 모르고. 그러나 한경숙은 알았어. 그녀는 40년을 남의 얼굴을 보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 한경숙은 말없이 민태성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어. 된장국을 뜨는 숟가락의 속도가 반쯤 느려졌어. 저녁 8시 30분. 강대수는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느리게 기울였어. 벌써 얼굴이 뻘겋게 올라 있었어. 태성이 사위, 내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말이야. 우리 재우가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나? 아파, 또 그 얘기야. 수아가 웃으며 손살에 쳤지만 강대수는 이미 이야기를 시작했어. 30년 전 겨울이었어. 내가 그때 28살이었나. 밤에 트럭 몰고 짐을 옮기는데 골목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야. 가까이 가보니까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야. 애야, 애. 7살짜리. 그때 내가 그 골목 안에 안 들어왔으면 우리 재호는 없었어. 그날 아이 손에 뭐가 쥐어져 있었는지 아나? 단추 하나. 낡아 빠진 단추 하나를 그 조그만 손으로 꼭 쥐고 있더라고. 민태성이 와인잔을 천천히 들었어. 잔을 쥔 손가락이 아주 잠깐 비틀렸어.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한경숙만 보았어. 아버님 참 훌륭하십니다. 정말로요. 훌륭은 무슨, 그냥 사람이면 그래야지. 그리고 그 단추는 지금도 강대수의 양복 안주머니에 있었어. 그러나 그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하진 않았어. 늙은 사람에게 끝까지 말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쯤 있는 법이니까. 30년 전 트럭 안 젊은 강대수가 담요를 아이에게 덮어주고 있었어. 아이의 작은 손을 감싸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 그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 너무 추웠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떨리고 있었어. 다시 현재 한정식집 식탁 위에서 강대수가 술잔을 드는 손이 또다시 미세하게 떨렸어. 그 손이 오늘도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 이유는 달랐지만.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무거워지요. 마음 단단히 잡고들 들으시게. 새로 꾸며진 사무실. 책상 위에 영문 경영서 10여 권이 각 잡혀 늘어서 있었어. 민태성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자리에 앉았어. 수아가 귀국한 지 3개월. 민태성은 강대수의 사위 예정자이자 새로 신설된 기획조정실의 실장이 되어 강성목재에 첫 출근을 했어. 임원회의실 둥근 테이블에 이사들이 둘러앉아 있었어. 재호도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민태성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공부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오래된 방식들이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사몇이 서로 눈을 맞추었어.
제호의 시선은 탁자 위 자기 손등에 고정되어 있었어. 오래된 방식이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뜻이 달라진 단어요. 누군가에겐 낡은 것이지만 누군가에겐 피로 쓴 약속이요. 밤 9시 청담동 어느 일식집 별실. 낮은 조명 아래 민태성 앞에 3명의 사내가 앉아 있었어. 부실 하청업체 사장 셋. 술잔이 왔어. 사장님들, 제가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성목재 목재 단가를 제곱미터당 9,000원에서 11,000원으로 올립니다. 아이고 실장님, 그게 뭐 정말입니까? 대신 차액 2,000원 중에 1,500원은 사장님들이 가져가시고 나머지 500원씩은 제가 지정한 계좌로 매달 돌려주세요. 그 계좌 명의가 어떻게 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석훈이라는 이름입니다. 제 대학 후배인데 지금 강남에서 일 안 하고 놀고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용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통장 하나 빌려주는 값으로는 쏠쏠하죠. 그것이 차명계좌라는 것이었어. 민태성은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회계장부에 특수목재 운송비 증액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둘 작정이었어. 장부의 글자는 점잖을수록 뒤가 더러운 법이요. 이 김삿갓이 세상을 오래 살아봤지만 남의 집 장부에 깨끗한 이름으로 더러운 돈을 묻는 놈 치고 끝이 좋았던 놈은 한 번도 못 봤어. 민태성은 술잔을 들며 빙긋 웃었어. 사장님들,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동업입니다. 밤 11시 한남동 아파트 거실. 낮은 소파. 수호가 두 다리를 뻗고 있었어. 민태성이 그녀의 발목을 두 손으로 감싸듯 쥐고 천천히 주무르고 있었어. 태성 씨, 오늘 회사 어땠어? 어려워. 왜? 회사가 어려워. 수아야. 장인어른이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셔. 세상은 벌써 다 바뀌었는데. 수아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 내가 아빠한테 말해볼게. 태성 씨 좀 믿어달라고. 민태성이 수아의 발등에 천천히 입술을 맞췄어. 그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어. 수아의 손이 그의 머리칼 사이로 스며들었어. 수아야, 수아야, 나는 너 하나 보고 한국 왔어. 이 회사가 아니라. 어휴, 사람은 가끔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말할 때 정반대의 문장을 꺼내요. 그날 민태성의 목소리는 진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오. 다만 그 진심은 수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안주머니를 향한 것이었는지도 모르오. 그 무렵부터였어. 재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본사 옥상 민태성 라인의 이사 셋과 재호가 담배를 피며 웃고 있었어. 예전 같으면 재호가 절대 끼지 않던 자리였어. 아래쪽 주차장에서 그것을 올려다보는 강대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 사장실, 강대수가 재호를 불러앉혔어. 재호야. 예, 회장님. 너 요즘 왜 그래? 예? 네가 안 가던 자리에 가고 내가 안 하던 말을 한다. 내가 너를 모르나? 네 눈빛이 요즘 나를 피해. 잠시 침묵. 재호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강대수의 표정이 얼어붙었어. 재호는 더 말하지 않았어. 강대수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 재호의 입에서 그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 재호가 사장실을 나갔어.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오른손 주먹은 꽉 쥐어서 있었고 손등에 힘줄이 솟아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빗기가 통하지 않았어. 그 손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 이 대목에서 한 말씀 드려야겠소.
여기까지 들으시면 재호가 나쁜 놈처럼 보여? 그렇지, 나쁜 놈처럼 보이는 게 맞소. 그런데 사람이 나쁜 놈처럼 보이는 것과 나쁜 놈인 것은 같은 말이 아니요. 그 차이를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되오. 조금만 더 참으시게. 한경숙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모르는 침묵이 아니라 너무 많이 아는 침묵이었어. 드레스룸에 한경숙이 수아집에서 가져온 민태성의 셔츠 몇 벌을 세탁 바구니에 정리하고 있었어. 그 손이 주머니 부분에서 잠시 멈췄어.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갔어.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어. 종이를 펼쳤어. 호텔 영수증. 금액 320만 원. 날짜, 투숙자명. 한경숙의 눈이 가늘어졌어. 그 날짜에 수아는 민태성과 함께 있지 않았어. 이 사람... 그녀는 호들갑 떨지 않았어. 영수증을 다시 정확히 원래 위치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만 한 장 찍어두었어. 40년을 남편 뒤에서 살아온 여자에게는 본 것을 꺼내는 때와 묻어둔 때가 따로 있었어. 한경숙은 묻어두는 쪽을 택했어. 오늘은 이 한경숙이라는 여자 잘 봐두시게. 이 사람이 나중에 아주 큰일을 하오. 밤 10시 모두 퇴근한 회사. 강대수는 혼자 불 꺼진 사장실에 앉아 있었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 손때 묻은 가죽 표지. 그는 천천히 한 장을 넘겼어. 사진첩의 첫 장에는 흑백으로 바른 응급실 사진 한 장이 있었어. 링거를 꽂은 7살 아이가 얼굴에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인 채 웃고 있었어. 그 옆에서 20대의 강대수가 병실 의자에 쭈그려 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어. 강대수는 사진 속 자기 손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어. 눈가가 붉어졌어. 이놈아, 그때 네가 그 조그만 손가락으로 내 손가락을 꼭 쥐고 안 놓더라. 마치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그래서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었어. 그는 안주머니에서 30년 된 단추를 꺼내 사진 위에 조심스레 올려보았어. 단추와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나란히 놓였어. 사람을 살린 데에는 이유가 없었어. 그런데 그 살린 사람에게 다시 찔리는 데에도 이유가 없는 것 같았어. 강대수는 사진첩 위에 한 손을 얹고 오래 눈을 감았어. 창밖으로 회사 마당의 원목 더미가 어슴푸레 보였어. 35년을 쌓아 올린 작은 왕국이 그 밤에는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어. 균열이라는 것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되어 강대수는 그 밤 자기 가슴 안쪽에서 나는 아주 작은 금 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 그러나 그는 아직 그 소리의 정체를 믿고 싶지 않았어. 월요일 오전 9시. 평소 같으면 커피 향이 먼저 퍼지고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사무실을 깨우는 시간이었어.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 모든 직원의 모니터에 붉은 배너 하나가 동시에 떠올랐어. 붉은 글씨는 언제나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 특히 그 붉은 글씨가 회장의 이름 위에 덮일 때는 더욱 그랬어. 제목은 간결했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임시 이사회 소집. 그 아래 안건이 단 한 줄로 박혀 있었어. 대표이사 강대수의 경영 판단력에 관한 건. 판단력이라는 단어는 보기에 부드러웠으나 회사 안에서 쓰일 때는 가장 차가운 칼이었어. 판단력을 의심받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절반쯤 밀려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복도에 모여선 직원들이 수근거렸어. 이거 진짜야? 회장님한테 판단력 운운하는 안건을 누가 올렸대? 누구긴 누구야. 이 회사에서 회장님한테 그런 말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 이름을 대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어. 다만 입에 올리지 않았을 뿐이었어. 권력이 기울기 시작한 집에서는 바람의 방향부터 말하는 법을
모두가 배우기 때문이오. 회장실. 강대수가 공지를 보았소. 안경을 벗고 미간을 지그시 누르고 오랜 시간 아무 말이 없었소. 판단력이라. 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거냐. 30년을 이 회사 하나로만 살아온 사람한테 이 말을 꺼낼 수 있는 놈은 하나밖에 없지.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밤이었어. 재호는 자취방에 혼자 있었어. 불은 하나만 켜놓았고 식탁 위에는 반쯤 비운 소주병과 뚜껑도 따지 않은 두부 한 모가 놓여 있었어. 두부는 안주로 사놓은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배신자가 먹었다는 말을 들은 기억 때문에 그냥 사온 것 같았어. 사람이 스스로를 벌하기 위해서 사오는 것들이 있었어. 재호가 거울 앞에 섰어. 넥타이는 풀려있고 셔츠 첫 단추가 뜯어질 듯 벌어져 있었어. 그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똑바로 봤어. 회장님의 판단력이 흐려지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한번 말해보고 재호는 숨을 멈췄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혀끝을 베었어. 베인 자리에서 쇠맛이 올라왔어. 회장님의 판단력이 흐려지신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더 느렸어. 마치 한 글자씩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것 같았어. 세 번째에는 아예 말을 끝내지 못했어. 회장님이라는 세 글자에서 목이 잠겼어. 안 돼. 이 말을 내가 못하면 저놈이 이긴다. 내가 이 말을 내 입으로 꺼내지 못하면 회장님은 저놈한테 산채로 뜯어먹힌다. 윤재호, 네가 오늘 이 자리에 못 무너지면 내일 진짜 무너지는 건 회장님이다. 재우가 주먹을 쥐었어.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어. 거울에 번개 같은 금이 사선으로 달렸어. 금 사이사이로 재호의 얼굴이 여러 조각으로 갈라졌어. 거울은 금이 같고 그 안에 얼굴은 여러 조각으로 쪼개졌어. 재호는 그 조각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 어쩌면 그것이 내일의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어. 손등에 붉은 피가 맺혔으나 재호는 그것을 닦지 않았어. 그 피가 내일 해야 할 말의 대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오. 이건 연습이 아니라 각오다. 내일 이 자리에 나는 윤재호가 아니라 회장님을 살릴 유일한 칼이 돼야 한다. 같은 시간 회장 자택의 침실에는 다른 풍경이 있었어. 강대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 30년을 맨 매듭이었어. 눈을 감고도 맬 수 있다고 스스로 말했던 매듭이었어.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이상하게 손이 자꾸 엉켰어.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째에는 아예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어. 강대수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 한경숙이 말없이 다가왔어. 남편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자기 손으로 넥타이를 잡았어. 한경숙의 손은 차분했어. 결혼 40년을 메운 손이었어. 아침마다 남편의 목 앞에 서서 매듭을 만들어주던 그 조용한 40년의 손이었어. 매듭을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끝을 끌어올려 마무리 짓는 손끝에는 어떤 주저도 없었어.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재호를 너무 미워하지 마요. 당신은 그 말을 왜 지금 해? 그냥 내가 보는 눈이 당신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것 같아서요. 한경숙은 그 말을 하면서도 남편의 넥타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 마치 그 매듭 하나에 오늘 하루를 다 걸어둔 사람 같았어. 강대수는 아내의 정수리를 한참 내려다봤어. 흰머리가 언제 이렇게 많아졌나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어. 그러나 강대수는 그 생각을 오래 붙잡진 않았어. 오늘은 다른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었기 때문이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 이 여자는 언제나 내가 모르는 것을 조금씩 먼저 알고 있었지. 오전 10시 본사 이사회장은 넓었고 공기는 차가웠소. 긴 원목 탁자 위에 12개의 유리컵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고 물방울이 맺힌 유리컵 안에는 얼음이 천천히 녹고 있었어. 얼음 녹는 소리가 들릴 만큼 그날의 이사회는 숨죽여 있었어. 상석에 강대수, 오른쪽에는 재호, 맞은편 중간 자리에 민태성. 민태성은 회색 정장에 은빛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 그가 서류 바인더를 탁자 위에 반드시 놓았어. 저는 민태성입니다. 오늘 안건은 간단합니다. 다만 그 무게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민태성이 바인더를 열고 출력된 회계 자료를 가운데에 탁자 가운데로 천천히 밀어보냈어. 종이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 회장님의 주도로 진행된 지난 2년간의 거래에서 이런 의문점들이 발견됩니다. 이 숫자들은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회사의 장부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숫자들입니다. 이사들의 고개가 일제히 서류 쪽으로 기울었어. 누군가는 안경을 고쳤었고 누군가는 볼펜을 들어 숫자에 동그라미를 쳤소. 숫자는 조작되었으나 그 조작의 솜씨는 정교했어. 30년을 회계 속에서 살아온 강대수조차 한 장을 읽고 한번 숨을 삼킬 정도였어. 이게 내가 한 결제라고. 내가 이 숫자 위에 도장을 찍었다고. 언제? 어떻게? 강대수가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렸어. 재호의 옆얼굴을 보았어. 평생을 같이 산 아들 같은 아이의 옆얼굴을. 재호야. 그 한마디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어. 너는 이 숫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겠느냐? 너는 내 편이지 않느냐? 너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 옆에 서주지 않겠느냐? 30년을 묻어둔 질문이 단 한마디에 전부 녹아 있었어. 재호가 천천히 일어섰소.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 재호의 손가락이 탁자 끝을 한번 꽉 쥐었다 놓았어. 호 회장님의 판단력이 흐려지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는 민태성의 실장님의 안건을 지지합니다. 그 말은 이사회장 공기를 한순간에 올렸어. 이사들의 고개가 일제히 재호 쪽으로 꺾였고 강대수의 눈동자는 마치 뒤통수를 맞은 사람처럼 초점을 잃었어. 재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끝까지 마쳤어. 끝까지 마쳐야만 했기 때문에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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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어. 의자가 뒤로 쿵 쓰러졌어. 그는 탁자를 돌아 성큼성큼 재호에게 다가갔어. 양손으로 재호의 멱살을 움켜쥐었어. 강대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 입술도 떨리고 있었어. 눈가의 주름이 한 번에 움찔거리더니 주름 사이로 무엇이 가득 차올랐어. 눈물은 아니었어. 눈물보다 더 단단한 깨진 믿음 같은 것이었어. 재호야, 내가 너를 살린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목숨을 맡긴 거였구나. 강대수가 여기서 한번 숨을 끊었어. 어깨가 들썩였어.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 감히 내 딸을 등에 업고 내 30년을 밟니? 감이라는 단어는 혀에서 한번 걸렸어. 걸렸다가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나서야 입 밖으로 떨어졌어. 강대수의 손가락은 재호의 옷깃을 붙들고 있었으나 그의 몸은 이미 옆으로 기울고 있었어. 한 사람이 평생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몸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한번 기울었어.
내가 그 골목에서 너를 그냥 얼려줄게. 놔뒀어야 했다. 그랬으면 오늘 내 가슴에 이 칼이 박히진 않았을 텐데. 강대수의 손에서 힘이 풀렸소. 멱살을 놓았소. 풀린 손이 허공에서 한번 떨리고 다시 가슴을 짚었소. 이 아비가 너를 잘못 살렸다.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소.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꽉 쥔 주먹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소. 그때였소. 재호의 눈에서 한 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소. 그 한 방울은 바닥까지 가지 못하고 재호의 낡은 구두코에 소리 없이 떨어졌소. 강대수는 그 한 방울을 보지 못했소. 이사들도 보지 못했어. 회장님, 한 번만, 딱 이번 한 번만 저를 끝까지 미워해 주세요. 제가 끝까지 미움받아야 저놈이 방심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 김삿갓도 가슴이 먹먹해서 말이 잘 안 나오. 그런디 이야기는 계속 가야 해. 저 복도에서 시작 사직서는 흰 봉투 한 장이 되어 건네줬어. 재호는 그것을 양손을 받쳐들었고 회장 비서실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여 내밀었어. 비서는 차마 받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 그 짧은 순간에도 비서의 손끝은 덜덜 떨렸어. 복도 끝. 수아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 그 모습을 보았어. 사직서가 비서의 손에 건네지는 그 한 장면을. 수아는 그 자리에 멈췄어. 구두굽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어. 수아의 머릿속에서는 단 단어가 다른 한 단어로 옮겨가고 있었어. 남편이라는 단어가 배신자로는 단어로 건너뛰었어. 그 건너뛰면은 징검다리가 없었어. 맹신했던 사람이 증오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데는 단 한 장의 종이면 충분했어. 오빠가 아빠한테 저걸 냈다고? 오빠가? 수아의 두 눈에 천천히 눈물이 차올랐어. 그러나 수아는 그 눈물을 재호가 보지 못하게 등을 돌렸어. 엘리베이터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 수아가 등을 돌리는 순간 재호도 고개를 들어 수아의 뒷모습을 보았어. 재호는 수아를 불러 세우지 않았어. 수아를 불러 세울 자격이 오늘부터는 없었기 때문이요. 남편이 아내의 뒷모습을 부르지 못하고 놓치는 것, 그것이 재호가 치러야 할 첫 번째 값이었어. 그날 밤 회장 저택 거실, 어두운 거실,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어. 한경숙이 소파 안쪽에 앉아 있었고 수아가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 수아의 눈은 붉었어. 수아야.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어. 네 남편 말만 다 믿니? 수아의 어깨가 움찔했어. 한경숙은 찻잔을 들지 않았어. 수아를 정면으로 보았어. 어미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 남편이 미국에서 한국 오겠다고 했을 때 그게 너 때문이었니? 아니면 이 회사 때문이었니? 그 질문 한 번도 안 해봤지? 수아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 대답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그 질문을 평생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 순간 처음으로 부끄러워진 것이었어. 사랑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던 질문 하나가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이제야 수아의 귀에 도착했어. 대답 안 해도 돼. 어미는 그냥 네가 그 질문을 오늘 밤에 한번 해봤으면 해서 물어본 거다. 한경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 수아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 엄마는 왜 하필 오늘 저걸 물어? 오빠가 아빠를 저렇게 만든 날에 왜 하필 왜? 수아는 그날 밤 그 질문을 밀어내려고 했었어.
그러나 밀어낼수록 그 질문은 베개 옆으로 돌아왔고 이불 속으로 들어왔고 결국 눈을 감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장이 되었어.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그 밤부터 수아의 안에서 조용히 자라기 시작한 작은 씨앗이었어. 어미라는 것이 그런 거요. 손에 칼을 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가슴에 물음표 하나를 심어두는 것이요. 그 물음표가 자라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요. 자,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대목이요. 이 대목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겁소. 무겁지만 이 대목을 지나야 빛이 들어오. 새벽 5시. 이사회가 끝난 다음날 새벽이었어. 세상은 아직 푸르스름한 빛 속에 잠겨 있었고 자취방 창문 너머로는 첫 새가 한번 울고 있었어. 재호는 잠을 자지 않은 얼굴로 옷장 앞에 서 있었어. 옷장 바닥에는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나무판 하나가 깔려 있었어. 재호가 무릎을 꿇고 그 나무판을 양손으로 들어 올렸어. 그 나무판이 들리면서 먼지가 한번 피올랐어. 그 아래 감춰진 공간에서 두꺼운 소료봉투들이 모습을 드러냈어. 하나, 둘, 셋. 모두 17장이었어. 서류봉투는 모두 17장이었어. 각 봉투의 입구에는 가는 매직으로 날짜와 한 단어씩이 적혀 있었어. 재호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민태성의 뒤를 조용히 쫓으면서 한 장씩 한 장씩 모아둔 것들이었어. 자, 들어보시게. 첫 번째 봉투에는 이석훈 명의의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이 1년치 들어있었어. 이석훈이라는 이름은 민태성의 외사촌형의 이름이었어. 그 이름이 위에 작고 검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숫자들의 앞은 회사 한 층을 통째로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 두 번째 봉투에는 하청업체 3곳의 리베이트 입금증, 원본 스캔본이 들어있었어. 입금자 이름은 모두 달랐으나 그 돈이 가는 최종 계좌는 한 곳으로 보였소. 그리고 그 한 곳은 첫 번째 봉투의 차명 계좌와 정확하게 같은 번호였소. 세 번째 봉투는 회계 분계 수정 로그, 네 번째 봉투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등기부, 다섯 번째 봉투는 강대수 인감을 무단 복제하려 시도한 위임장 초안. 재호의 손끝이 그 위임장의 필체 위에 잠시 멈췄소. 다섯 번째 봉투 안에는 위임장 초안 한 장이 들어있었어. 거기에는 강대수의 이름과 인감이 찍힐 자리가 비어 있었고 본문은 손글씨로 흘려 쓴 것이었어. 재호는 그 필체를 알고 있었어. 민태성의 필체였어. 민태성은 결국 장인의 도장까지 훔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딸의 남편이 장인의 이름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파내려 했던 것이었어. 여기까지 왔구나. 이 선은 넘지 말았어야 했다. 재호의 손이 마지막 봉투로 옮겨갔어. 두께가 얇았어. 봉투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적혀있지 않았어. 재호는 그 봉투만은 잠시 망설였어. 천천히 봉투 입을 열었어. 마지막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프린트본으로 들어있었어. 사진은 한 호텔 영수증을 정확히 위에서 찍은 것이었어. 객실 번호, 이용 날짜, 그리고 이용자 이름. 민태성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 재호의 손이 그 프린트본 위에서 한번 멈췄어. 이 사진은 재호가 직접 찍은 것은 아니었어. 이 사진을 찍어서 재호에게 보낸 사람이 따로 있었어. 봉투 안쪽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떨어졌어. 정갈한 글씨였어. 재호야, 이건 네가 가지고 있어라. 언젠가 네 손에서 이게 칼이 되어야 한다. 어미가. 재호의 손이 그 메모지를 집어드는 순간 그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어. 그 숨은 길었고 깊었고 떨렸어. 그동안 혼자라고 믿었던 싸움에 사실은 또 한 사람이 오래전부터 같이 서 있었다는 사실을 재호는 그제야 완전히 받아들였어. 어머니는 도대체 언제부터? 봤지? 내가 한경숙이라는 사람을 잘 봐두라고 했어. 40년을 남편 넥타이나 매주던 사람인 줄 알았지? 아니요. 이 여자가 이 집에
진짜 눈이었어. 장면은 재호의 기억 속으로 건너갔어. 30년 전 작은 동네 병원의 응급실이었어.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형광등 한 개가 한 번씩 깜빡였어. 조그만 아이 한 명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어. 그 아이의 옆에는 한 남자가 의자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어. 아이, 재호가 눈을 떴어. 천장 형광등을 보았어. 고개를 옆으로 돌렸어. 옆 엎드려 자는 강대수의 구분등이 보였어. 아이 재호는 한참을 그 등만 바라봤어. 그 등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자기를 지켜주는 등이었어. 아이는 오래 고민하다가 작은 손을 뻗었어. 떨리는 그 손끝이 그 등에 한번 닿았다가 다시 떨어졌어. 아저씨, 저 여기 있어도 돼요? 강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잠이 덜 깬 얼굴로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았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 그래, 재호야. 너는 여기 있어도 돼. 여기 내 자리야. 예, 여기 네 자리야. 라는 6글자는 그날부터 재호의 뼛속에 새겨졌어. 세상이 자기를 받아주는 말을 아이는 그전까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어. 그 6글자는 아이에게 밥이었고 집이었고 아버지였고 훗날의 이름이었어. 장면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 재호는 나무판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서류 봉투들을 앞에 놓고 허리를 숙였어. 회장님은 그날 제게 이 세상에 있어도 된다는 허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회장님 가슴에 박는 이 칼은 사실 회장님을 살리는 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면 회장님은 믿지 않으십니다. 민태성은 회장님의 이성이 아니라 정을 겨누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배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완전히 버리셔야 저놈이 방심합니다. 저놈이 방심해야 제가 저놈의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저를 미워해 주세요. 재호의 등은 30년 전 강대수의 등과 같은 각도로 굽어 있었어. 그 등은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등이었어. 오래된 카페 창가 자리, 여자 한 명이 앞에 앉아 있었어. 눈이 붉었어. 주은이었어. 주은은 재호와 3년을 만난 사람이었어. 재호가 혼자 있던 자취방을 혼자가 아닌 자취방으로 바꿔준 사람이었고 재호의 상처를 늘 말없이 품어준 사람이었어. 재호가 그날 그 카페에서 주은을 불러낸 이유는 단 하나였어. 3년을 같이 걸어온 사람을 자기 소원으로 놓아주기 위해서였어. 주은아, 나 지금 아무것도 설명 못해. 나 나쁜 놈이 되었어. 오빠 말 끝까지 듣지 마. 그냥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가. 그게 너한테도 편해. 주은의 눈에서 눈물이 굴러 떨어졌어. 손으로 입을 막았어. 일어섰어. 가방을 들고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갔어. 재호는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어. 너는 살아. 너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너는 이 일에서 멀리, 아주 멀리 살아. 퇴근 무렵 회사 앞거리 재호가 걸어갔어. 앞에서 중년의 남자 직원 한 명이 걸어왔어. 그 직원이 재호를 알아보았어. 멈춰섰어.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재호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 본부장님, 어떻게 회장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침은 재호의 뺨에 맞고 흘러내렸어. 재호는 그것을 닦지 않았어. 닦으면
그 직원에게 미안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요. 회장을 아끼는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침이 되어 터져나올 만큼 기뻤다는 사실이 그날 재호에게는 차라리 다행이었소. 구내식당 배식대 앞 점심시간 1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해온 구내식당 아주머니가 국자를 들고 서 있었소. 재호가 식판을 내밀었소. 아주머니의 손이 한 번 멈칫하더니 재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고 뒷사람에게 국을 떴소. 재호의 식판은 빈 채로 놓였소. 아이고! 아주머니는 재호를 못 본 척 지나갔소. 재호를 미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저 회장을 배신한 사람에게 국을 떠주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못 본 척한 것이었뿐이었소. 재호가 식판을 천천히 내려놓았어.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어. 아주머니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 사람이 배신자가 되는 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배신자로 사는 건 매일입니다. 저는 그 매일을 견디기로 했습니다. 침이 뺨에 떨어지는 매일도, 국그릇이 제 앞을 지나가는 매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이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매일도, 그 매일을 저는 끝까지 견디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재호의 자취방 초인종이 울렸어. 재호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소. 이 시간에 자기 자취방 초인종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래도 문을 열었어. 문 앞에는 한경숙이 서 있었어. 두 손에 붉은 김치통 하나를 들고 서였어. 한경숙이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어. 식탁 위에 김치통을 내려놓았어. 뚜껑을 열었어. 매운 냄새가 좁은 방 안에 퍼졌어. 한경숙은 그 방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어. 금이 간 거울 위에서 시선이 잠시 멈추었어. 말은 하지 않았어. 재호야, 밥은 먹고 일을 하는 거니? 그 한마디에 재호는 무너졌어. 35살 인생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그 한마디에 한 번에 풀렸어. 재호는 식탁 옆에 무릎을 꿇었고 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 어깨가 들썩였어. 소리는 내지 않았어. 소리를 내면 방 밖까지 들릴까봐 박아서가 아니야. 소리를 내면 자기가 진짜 무너질까 봐서였어.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회장님 살려드릴게요. 한경숙이 재호 옆에 천천히 주저앉았어. 재호의 등에 손을 얹었어. 그 등은 30년 전 강대수의 등과 같은 각도로 굽어 있었어. 재호야, 어미 말 잘 들어라. 네, 내가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지. 저 여자는 그저 밥이나 차리고 빨래나 하고 남편 넥타이나 매주는 사람인 줄 알았지. 아닙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이 집에서 40년을 봤다. 보는 게 내 일이었어. 남편이 무슨 얼굴로 돌아오는지, 딸이 누굴 데리고 돌아오는지, 그 사이가 내 딸을 보는 눈이 어떤 눈인지 나는 그걸 40년 동안 봤다. 네가 뭘 하는지 나는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재호가 얼굴을 가린 손을 내렸어. 어머니를 보았어.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 3개월 전부터요? 그래서 저놈의 호텔 영수증 사진을 너한테 보낸 거다. 네 손에 그게 증거가 되라고. 저놈 양복 안주머니에서 내가 슬쩍 꺼냈어. 이 어미가 내 집에서 내 사위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날 밤에 내가 손이 그렇게 떨리던지 내가 내 손을 한참을 들여다봤다. 어머니가 그걸... 저놈은 제 양복에서 그게 없어진 것도 모를 거야. 양복은 내가 세탁소에 맡기기 전에 안주머니를 한 번 더 뒤졌으니까 그 안에 단추 하나리 같이 있었어. 떨어지려고 달랑거리던 단추. 나는 그 단추를 양복에서 떼어서 내 경대 서랍에 넣어뒀다. 언젠가 그 단추가 입을 열 날이 올 것 같아서. 재호의 눈이 한경숙을 보았소.
이 여자가 이 집의 진짜 눈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완전히 이해한 눈빛이었소. 어머니, 수아는 내가 지킬 테니 너는 회사를 지켜라. 우리 둘이 나눠서 지키자. 한경숙의 그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부드러움 안에는 40년 동안 쌓여온 단단함이 있었소. 남편의 넥타이를 매준 40년의 손이 이제는 다른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었소. 그것은 딸과 회사와 가정을 한 번에 다시 묶는 매듭이었소. 네, 어머니, 제가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어머니가 수아를 지켜주세요. 수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아. 그 아이는 지금 제 남편 얼굴만 보고 있어. 그런데 모자나 제 남편 얼굴이 낯설어지는 밤이 올 거야. 그 밤이 오면 그때 내가 그 아이 손을 잡을 거다. 한경숙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 재호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두드렸어. 김치통 뚜껑을 닫고 말없이 문을 열고 나갔어. 재호는 무릎을 꿇은 채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 어머니,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군요. 저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군요. 같은 시간 수아와 민태성의 신혼집. 어두운 침실, 민태성이 한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잠들어 있었어. 베개 옆 협탁 위에 그의 휴대폰이 엎어져 있었어. 화면이 한번 밝아졌다가 다시 꺼졌어. 수아는 옆에 누워 있었어. 눈을 뜨고 있었어. 잠이 오지 않았어. 수아는 그날 밤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 천장에는 아무 무늬도 없었으나 수아의 눈에는 낮에 본 장면들이 무늬처럼 천천히 지나갔어. 아버지의 손이 재호의 멱살을 쥐던 장면, 재호가 고개를 숙이고 끝내 말을 맺던 장면, 그리고 어머니가 물었던 그 한 문장. 그게 너 때문이었니? 아니면 회사 때문이었니? 협탁 위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짧게 밝아졌어. 수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 그녀의 손이 천천히 협탁으로 뻗어갔어. 처음에는 망설였어. 다시 거두었어. 다시 뻗었어.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어. 수아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본 적이 없었어. 사랑한다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수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요. 그런데 그 밤 수아의 손가락은 수아의 머리보다 먼저 움직였어. 수아가 화면을 켰어. 패턴을 그렸어. 수아의 생일이었어. 화면이 열렸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채팅창. 상대방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 뒷자리 4자리뿐이었어. 대화는 한 줄이었어. 그 영감탱이 오늘 꼴 좋게 끌어내렸지. 이제 딸년 재산까지 다 우리 거야. 수아는 그 한 문장을 한 번 읽었고 2번 읽었고 3번째에는 자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 그 영감탱이라는 네 글자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아는 그 밤 단 한 번도 의심할 필요가 없었어. 딸년이라는 2글자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마찬가지였어. 수아는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았어. 민태성의 잠든 얼굴,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남아있었어. 그 얼굴을 수아가 오래 보았어. 수아의 눈동자에서 무언가 한 겹이 벗겨졌어. 이 얼굴이, 내가 매일 아침 이마에 입을 맞추던 그 얼굴이 왜 오늘은 이렇게 낯설까? 내가 사랑한 얼굴이 맞나? 내가 사랑한 얼굴이, 이 얼굴이 맞나? 수아가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어.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엎어놓았어. 맨발로 거실로 나왔어. 거실 한 구석에 어머니가 낮에 주고 간 김치통이 놓여 있었어. 수아가 그 앞에 주저앉았어. 김치통을 들어 올렸어. 그 밑에 작은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어. 쪽지의 글씨는 수아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본 어머니의 글씨였어. 초등학교 때 도시락 가방에 붙어있던 글씨, 중학교 시험 전날 책상 위에 붙어있던 글씨, 고등학교 기숙사로 가는 날 가방 안에 숨겨져 있던 글씨. 그 글씨는 수아에게 늘 같은 말을 해왔소. 엄마는 항상 네 편이다. 쪽지를 천천히 펼쳤소.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급할 때
이 번호로 전화해. 그 아래 변호사 사무실 번호가 단정하게 적혀 있었어.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네 글자가 수아는 오래 들여다봤어. 어머니가 어쩌면 자기보다 먼저, 훨씬 더 먼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수아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 수아의 맨발 아래 거실 바닥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수아를 잠에서 완전히 깨웠어. 수아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기 남편의 얼굴이 낯설었어.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이 낯설어지는 것, 자기 자신의 지난 시간이 낯설어지는 것과 같았어. 엄마, 엄마는 도대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걸 보고 있었어. 거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어. 그 빛이 수아의 젖은 눈동자에 한번 반짝였어. 자,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속이 뒤집히는 대목이요. 눈물을 좀 닦고 들으시게. 닦아야 제대로 보여. 오전 10시 아침 햇살이 회의실 긴 테이블 위로 길게 떨어지고 있었어. 강대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 어제까지만 해도 저 상석에 앉았던 사람이 바로 그였는데 단 하루 만에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자리를 바꿔버렸어. 이사들은 서류를 뒤적이며 강대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그 어색한 침묵이로 민태성의 웃음소리가 가볍게 얹혔어.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자기 손 안에 들어온 사람의 웃음이었어. 민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어. 그 얼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 자, 여러분, 이제 강성목제의 시대를 엽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직에 저 민태성 실장을 추대하는 안건을 정식으로 올립니다. 박수 소리가 드문드문 터져 나왔는데 어딘지 모르게 엇박자였어. 강대수는 그 박수 소리 하나하나를 귀에 새겼어. 훗날 이 이름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경숙이 들어섰어. 30년을 한결같이 이 회사 문턱을 넘지 않던 사람이었어. 이사들의 수근걸음이 한 박자 느리게 퍼졌어. 경수가,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그리고 몇 걸음 뒤 수아가 들어왔어. 수아는 남편 민태성의 옆자리를 향해 걸어오다가 그 자리를 지나쳐 아버지 옆 빈 의자에 말없이 앉았어. 그 아이의 손끝이 강대수의 소매 끝자락을 살짝 스쳤어. 30년 전 어린 수아가 아버지의 손가락을 꼭 쥐던 그 감촉이 강대수의 손에 선명하게 되살아났어. 민태성의 미소가 처음으로 어색하게 구부러졌어. 강대수는 그 눈빛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 이놈아, 이제 겨우 알았냐? 그때 다시 문이 열렸어. 윤재호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 이사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고 민태성의 입꼬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 재호는 말없이 긴 테이블의 한쪽 끝에 섰어. 그리고 가방에서 누런 봉투를 한 장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 한 장, 두 장, 세 장. 봉투가 내려앉는 소리는 마치 나무망치가 법정의 단상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 차명계좌 내역, 리베이트 입금증, 페이퍼 컴퍼니 등기부, 회계 분계 수정 로그, 위임장 위조 시도 내역, 그리고 호텔 영수증. 17장의 봉투가 가지런히 놓이는 동안 회의실에는 누구의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 민태성의 얼굴에는 핏기가 천천히 빠져나갔고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그리고 재우가 마지막으로 가방 안쪽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어. 낡은 단추 하나였어. 이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강대수는 그 단추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 저 단추는. 강대수가 반사적으로 양복 안주머니를 더듬었어. 30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자리를 비운 적이 없는 단추. 그런데 안주머니 바닥은 텅 비어 있었어.
손끝에 감각이 헛돌고 있었어. 재우가 그 단추를 봉투들 맨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어. 회장님, 이 단추는 오늘 아침 회장님 사장실 책상 위에 올려드려야 했는데 여기까지 가져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그날 골목바닥에서 회장님이 제 손에 쥐어주신 단추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단추를 돌려드리면서 그날 회장님이 저에게 주신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이 회사에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강대수는 그 단추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또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 30년 전 골목의 흙냄새, 피 비린내, 그 작은 손바닥의 온기가 한꺼번에 몰려왔어. 그 순간 한경숙이 조용히 시선을 내렸어. 강대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아차렸어. 며칠 전 아내가 자기 양복을 세탁소에 보내기 전 안주머니를 뒤지던 그 손이 떠올랐어. 아내는 말없이 단추를 꺼내어 말없이 재호의 손에 쥐어주었던 것이오. 경수가 당신이었구나. 정오 무렵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 몇이 들이닥쳤어. 민태성은 처음에는 웃으려 했고 그 다음에는 소리를 지르려 했으며 결국에는 체념한 고개를 떠올구었어. 그의 양팔이 붙들려 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그는 수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수아야, 나 너 한 번은 진짜 사랑했어. 딱 한 번은. 근데 내가 이 집 딸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사랑했을 거야. 미안해. 아니, 미안하지도 않아. 수아의 무릎이 툭 꺾였어. 한경숙이 말없이 딸을 안았어. 어떤 위로의 말도 없이 그저 어깨를 감싸 안는 그 손길 하나로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었어. 그날 밤 강대수의 집 거실 밤이 깊었어. 거실의 낡은 스탠드 하나만이 두 사람의 사이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어. 강대수는 재호를 불러 맞은편 소파에 앉혔어. 한참을 그는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 재호야, 그날 내가 이사회장에서 내 멱살을 잡을 때 네가 울었던 거 내가 봤어야 했는데 내가 못 봤다. 보셨어도 저는 계속 고개 숙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그 역할 너 혼자 너무 오래 했다. 재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 그 눈가에는 오래 참아온 것들이 조용히 고여 있었어. 회장님, 28년 전 골목에서 저한테 주신 건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허락 한 장으로 28년을 살았습니다. 그 28년 중에 마지막 1년은 배신자로 살았지만 그것도 회장님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에 강대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 그는 손을 뻗어 재호의 두 손을 꽉 움켜쥐었어. 그 손은 30년 전 골목에서 작은 몸을 들어올리던 바로 그 손이었어.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해진 그 손. 재호야, 이 아비가 늦었다. 너무 늦었어.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이놈아. 강대수는 울면서 웃고 있었고 웃으면서 울고 있었어. 이상하게도 가슴 한복판에 가장 무거운 돌 하나가 그제야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느낌이었어. 잠시 후 수아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어. 수아는 재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 말을 꺼내기까지 그 아이의 입술이 여러 번 떨렸어. 오빠. 그 한마디에 재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 나는 오빠한테 미안하다는 말 할 자격도 없어. 오빠가 우리 집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면서도 나는 한 번도 진짜로 오빠로 불러본 적이 없었어. 불러본 적이 없어도 나는 네 오빠였어. 30년을. 수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
강대수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소. 아내의 손끝에서는 아주 오래된 온기가 전해져 왔소. 몇 달 뒤 오후 강성목제 본사 마당. 목련이 하얗게 피었소. 마당에는 전 직원이 줄을 맞춰 서 있었고 바람에 실려온 톱밥 냄새가 익숙하고 따뜻했어. 강대수는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섰소. 이제는 이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어. 다음 회장은 윤재호입니다. 마당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 그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 내가 28년 전 골목에서 쥐어온 애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내 곁으로 와준 겁니다. 내가 그 애를 키운 게 아니라 그 애가 나를 오늘까지 살게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소. 재호가 단상 아래서 깊이 고개를 숙였소. 그 옆에서 한경숙과 수아가 나란히 서서 함께 손뼉을 치고 있었소. 아내의 눈가가 햇살에 반짝 빛났소. 식이 끝난 뒤 강대수는 조용히 사장실로 올라갔소. 이제 재호의 방이 될 그곳. 책상 위에는 작은 흑백 사진 한 해가 놓여 있었소. 응급실 침대 위에 7살 재호. 그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젊은 날의 강대수. 액자 옆에는 작은 유리 케이스 안에 낡은 단추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소. 액자 밑에는 한 줄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소. 그날 골목에서 내가 살린 건 너 하나였는데 오늘 내가 살려낸 건 이 집 전부였다. 강대수는 그 글귀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소. 창밖으로 목련 꽃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소.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소.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어쩌면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소. 그가 그 아이를 살린 그날이 씨앗이었다면 그 씨앗은 30년을 조용히 자라서 그가 가장 무너질 뻔했던 순간에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소. 그러니 오늘 누군가에게 내미는 손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강대수는 이 낡은 단추 하나를 바라보며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 이 김사까지 살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봤소만 오늘 이 이야기는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한 이야기였소. 들으시느라 고생들 하셨어. 돌아가는 길에 바람이 차거든 옆에 있는 사람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시구려. 그 손이 따뜻하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자, 이만 물러가겠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